오늘은 부동산 상법소송 전문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 법적인 용어와 법적 분쟁이 이루어지는 법원에 대해 중요한 법적 조언을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법적 분쟁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와 용어들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없었던 법적 용어들, 어떤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또 소송에서 또 법원 어떤 법원들이 함께하는지 이 시간 많은 조언의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소송 절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원석 변호사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하게 많은 용어들, 우리가 법적 용어들을 일상에서 흔히 다뤄볼 접하지 못하는 용어들이 많잖아요. 뉴스나 봐야 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좀 배워보고 그리고 또 어떤 법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함께 조언의 말씀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법적으로 소송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일상에서. 맞습니다. 한국말로는 소송인데 네. 영어로는 그러면은 소송을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제 생각에 청취자분들이 대부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소송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litigation 네. 또는 lawsuit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네. 러스라고는 좀 많이 하는데 리티게이션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개념이 조금 다를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lawsuit이라고 하면 소송 자체를 어떤 칭하는 거고, 네. litigations이라면 소송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어떤 절차를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소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물어보겠는데 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이제 원포인트 레슨. 그렇죠.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결정하셔야 될 게 네. 과연 이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소송을 해서 얻을 게 무엇이 있는가? 네.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겠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소송을 해서 별로 소득이 없는 중에도 소송을 해서 많은 재정적 또는 정신적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떤 경우에 보면 소송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또 소송을 해서 오히려 손해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한다면 네. 좋은 결정을 내리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소송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겠네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TV 뉴스 같은 데 보면은요. 법원 출두 명령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영어로 어떻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법원 출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서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원 출두라고 얘기하면 서먼이라고 하죠. 서먼이라는 게 따지다 보면 부른다. 와라, 나타나라 이런 네. 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먼이 있어야지만 그 소장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컴플레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서먼이 항상 컴플레인하고 같이 오게 돼 있고 서먼의 맨 처음에 보면 그 경고 말하자면 노리스식으로 네. 피고인들 즉 말하자면 소장을 받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이 서먼을 받은 날짜부터 30일 안에 네. 법원에 서류로 제출해서 본인의 어떤 반박하는 입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민사소송일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superior court 말하자면 주 법원에는 보통 30일 네. 안에 소장에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문구들이 있고요. 네. 반면에 민사소송이 아니라 퇴거소송일 경우에는 요새 많이 퇴거소송에 대해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퇴거소송일 경우에는 5일 안에 소장을 받고 5일 안에 대답을 해야 된다. 이런 그 통보를 적은 그 문구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서먼이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소장만 받는다고 한다면 서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자면 소장은 받았지만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네.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예. 네. 서먼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서먼이 물론 이제 그 소송을 접수하는 변호사가 준비를 해서 법원에 접수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소장을 준비하는 변호사라고 한다면 네. 서먼과 컴플레인을 같이 준비를 해서
법원에다 보내면 법원에서 이제 도장이 찍혀서 케이스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케이스 번호가 나가서 피고인한테 전해준다면 그 서먼이라는 거는 상대방 변호사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네. 법원에서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원고, 피고 이런 단어들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한국어로. 네. 그럼 영어로는 원고와 피고를 뭐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원고하면 plaintiff라고 얘기도 하고요. 네. 피고라 하면 defendant라고 얘기를 하죠. 네. 각각의 네.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그렇죠. 원고라면 이제 소장을 접수해서 소송을 시작한 사람이 어떤 네. 클레임을 하는 사람이 이제 원고가 되겠고, 네. plaintiff가 되겠고, 네. defendant는 소장을 받아서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 defendant이긴 한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defendant가 피고인이 소장을 받고 맞고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같은 소장 내에 그 소장을 받은 피고인 즉 defendant가 네. 맞고서를 같은 케이스 안에서 하면서 결국은 어떤 경우에 defendant가 되기도 하지만 cross plaintiff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ross라는 얘기는 맞고서 네. 내가 defendant고 내가 피고인이긴 하지만 네. 나를 소송한 상대방한테 맞고서 나도 당신의 이런 클레임이 있습니다 하고 소장을 접수를 할 때 네. 내가 defendant이기도 하지만 cross plaintiff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그것은 맞고소를 했을 경우 그 피고인이 다시 원고가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을 말하는.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아까 얘기한 대로 plaintiff가 소송을 했지만 defendant 즉 피고가 맞고소를 하면 그 plaintiff 원고는 cross defendant가 되는 거죠. 크로스자라는 말이 맞고소를 할 때 앞에 붙으면 네. 그렇죠. 맞고소라는 그렇죠.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끔 뭐 이런 케이스를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법원의 법원 관할권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내가 누구를 예를 들어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나는 예를 들어서 오렌지 카운티 살고 상대방 샌프란시스코 사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한다고 하면 내가 나한테 편한 내 관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렌지 카운티 있는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느냐? 네. 가능성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네. 대부분의 기본적인 조건은 상대방이 사는 샌프란시스코 법원 주 관할 내에 소송을 제시해야 되는 게 아마 거의 모든 대부분의 상태에서 그게 맞는 거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샌프란시스코 쪽에 소송을 했어야 되는데 관할 법원에 만약 오렌지 카운티의 원고가 살아서 자기가 사는 쪽에 한다고 한다면 네. 상대방이 거기에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LA 카운티에 소장을 접수할 때 왜 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지 그 분쟁의 그 키가 되는 어떤 주소 같은 걸 적으라 그래요. 네. 그 주소가 맞지 않으면 여기 맞지 않는다고 리젝트를 합니다 법원에서.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 시간을 낭비하고 비용을 낭비하기 전에 과연 이 소송이 어디 가서 소송을 해야 되는가 이걸 잘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다른 카운티에 살고 있고 비즈니스는 또 다른 카운티에 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제일 확실한 거는 피고가 사는데 하면 거의 확실하고요. 그렇군요. 거의 제외가 될 수 있는 어떤 exception한 거는 네. 분쟁의 어떤 요소가 되는 어떤 그 해야 될 상대방의 어떤 계약을 위반했는데 그 계약 위반한 그 장소가 계약 위반한 일에 대한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났느냐. 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이런 상대방은 한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살고 한 사람은 오렌지 카운티 살지만 네. 상대방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쪽 LA에 와서 이쪽에서 어떤 비즈니스 문제가 생겼다 하면 네. 이쪽에서 또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좋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손님들한테 가끔 한국하고 무역을 하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역 계약서 같은 걸 저한테 갖고 와서 검토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네. 과연 그러면 그 계약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소송을 뭐 한국 법에 의해서 한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이 소송을 하려면 한국에 다 가서 한국 법에 의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네. 가능하면 여기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라면 한국 회사라 하더라도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이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서 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법원에서 분쟁을 하기로 한다. 일단 그 조항을 집어넣고 쌍방이 사인을 했다고 한다면 네. 한국에 있는 회사라도 미국에서 소송하고 한국에 있는 회사를 여기 끌고 와서 여기서 소송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어떤 판결문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갖고 한국에 가서도 그 판결문을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항상 이제 그 계약서 검토를 할 때 어떤 비즈니스 계약이라든지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물론 뭐 동의한 계약서들이 제대로 작성된지 여러 가지 많이 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는 게 과연 분쟁 시 소송을 어디서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네요. 또 분쟁 시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변호사 비용을 받는다는 조항이 꼭 있는 걸 확인합니다. 예를 들자면 네. 분쟁의 액수가 예를 들어서 5만 불이라고 한다면 네. 변호사 비용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5만 불밖에 해서 10만 불을 써야 된다면 이 소송은 못하는 거가 네. 되겠죠. 상대방이 그렇죠. 자진해서 돈 주지 못한다면.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 변호사 비용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5만 불이 들어도 내가 변호사 비용 10만 불 쓰고 5만 불 받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네. 승소만 한다면 상대방한테 5만 불 플러스 10만 불뿐이 아니라 네. 상대방에서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압박이 되는 게 내가 5만 불을 안 주려고 내 변호사 비용 10만 불 내고 네. 상대방 변호사 비용 또 10만 불 내면 이 5만 불짜리 분쟁이 아니라 그렇죠. 25만 불, 30만 불 분쟁이 되기 때문에 네. 합의로 갈 확률이 더 그렇죠. 계약 위반한 네. 쪽에서는 빨리 돈을 주고 해결하는 방법이 좋죠. 그래서 네. 변호사 비용 조항하고 어디서 소송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체크 포인트죠. 네. 네. 계약 조건으로 꼭 이 부분을 명시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송이 걸렸을 때 소장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 소장을 상대에게 전해주는 절차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영어로 보통 process of service라고 하기도 하고 네. service of process라고 뭐 이렇게 뒤집어 얘기도 하긴 하는데 아무리 소송을 했다 해도 상대방의 소장을 전해주지 못하고 전해졌다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를 못한다면 소송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아 전해졌던 어떤 증명이 있어야지만 법원에서도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대답을 안 했다고 한다면 네.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소송하는 걸 포기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상대방이 전혀 소송 자체도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쪽 원고에다가 판결문을 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process of service 절차가 꼭 중요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 사무실에 어떤 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을 좀 찾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네. 소송을 하고 상대방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이 사람을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는 서류를 증명을 해서 네. 법원에다가 내가 이런 노력을 다 했는데도 이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못 찾고 있으니 소송을 네. 진행하기 위해서 이 소장을 신문에 공고를 내서 30일이 지나면 네. 이 사람한테 소장이 전해진 걸로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절차를 하면 그러면 판사가 이제 사인을 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 판사의 명령을 갖고 신문사에 보내면 신문사에서 30일 광고를 하고 네. 30일이 지나면 날짜가 다 지나고 퍼블리케이션이 다 끝났다고 하면 그 서류를 주면 그 법원에 접수하면 그게 상대방한테 소장을 전해줬다고 인정을 받고 곧바로 판결문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가끔 한 번씩 신문에 보이는 공고가 그거군요. 맞습니다. 그것만 또 전문으로 해주는 네. 신문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장을 받았으면 그 소장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생각 외로 소장을 받고도 답변 안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잘못 하나도 없고 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소장에 대답 안 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미국 그 법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공정한데 네. 나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소송하니까 내가 안 해도 판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네. 오판입니다. 아, 그렇군요. 절대 소장을 받으면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또 딴 손님 아침에 왔는데 소장을 누가 나를 소송했다고 한다면 그걸 도망 다니면 나중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손님들한테
만약에 어느 누가 나한테 소송했다고 한다면 내가 소장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무슨 소송인지 내가 찾아보고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는 만큼 문제가 커진다. 네.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된다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장이 전해지면 기본적으로 보통 민사소송일 경우에 네. 30일 안에 소장이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소장의 대답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이제 소장에 뭐 미스터 김이 나한테 예를 들자면 돈을 네. 꿨는데 뭐 암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제 소장을 쭉 적어서 접수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장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미스터 김이 내가 꾼 게 아니고 누가 꿨고 그 돈은 뭐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내가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는 걸로 소장을 생각하시는 소장에 대한 대답으로 생각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소장에 여기서 우리가 있는 소장의 대답은 네. 이제 뭐 법적인 용어로 affirmative defense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소장이 형성이 안 된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네. 뭐 너무 늦게 소송을 했다. 네. 그다음에 뭐 소송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 cause of action이 전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팩트,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한 반박 글을 적어서 법원에 접수하는 게 아니라 네네. 법적인 단어를 써서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affirmative defense 네네. 뭐 이런 걸 적어내는 거지 그 팩트로 적어서 반박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끔 손님들한테 저한테 이제 맡기고 소송 받으시면 맡기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소장에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한테 네.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상대방이 뭐 계약 위반하고 뭐 돈을 얼마 가져가고 했는데 나보고 뭐라고 적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몰라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나의 사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딱 법적으로 뭐 기각이 뭐 그렇죠. 기각이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공소시효가 지나서 인정이 안 된다. 소송 자체가 네. 잘못됐다. 뭐 상대방도 같이 잘못했다. 그렇죠. 네. 법적인 그러니까 법을 공부한 사람들만 아는 그런 답변이 네. 되겠죠.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증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소송할 때 이 증거는 정말 필수 같은데 정말 증거는 저희는 뭐 그냥 프루프 뭐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 증거 뭐 증언 이런 제출 요구 이런 거는 어떻게 저희가 그렇죠. 표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증거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네. 소송이 1년 반 2년씩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증거 상대방한테 증거 요구하고 우리도 증거 줘야 되는 이 절차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절차를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디스커버리. 네. 물론 디스커버리라고 한다면 뭐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진을 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서류 관련된 서류 달라는 것도 있고 네. 뭐 그다음에 증인도 있을 증인이 누구냐. 네.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가 내세운 증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사람이 어떤 증인을 할 건지 이런 것들 알아야 되는 어떤 네. 그 절차도 있어야 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는 제가 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소송을 하면 네. 전쟁이 시작이 된 건데 네. 전쟁하는 날은 법원에서 재판 날짜로 정해주는 날이 이제 전쟁하는 날이에요. 네. 그럼 그 전쟁하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기가 서로 상대방한테 네. 당신은 전쟁하는 날 나한테 어떤 무기를 쓸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이 총알이 몇 개 있고 폭탄이 몇 개 있고 나를 쏠 수 있는 미사일이 뭔지 몇 개는지 알려달라. 네네. 테이블에 올려놔라. 그리고 또 나는 또 상대방한테 또 똑같이 네네. 그럼 당신은 나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소송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내가 이 얘기하는 이런 모든 그 클레임에 대해서 거기다 디펜스를 쓸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뭐가 있냐, 폭탄이 네. 뭐가 있고 총알이 몇 개 있느냐 이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네. 서로 이제 검토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쟁하는 날 쓰기 위해서 상대방이 날 전쟁하는 날 정해놓고 날 위해서 쓰는 게 뭘 쏘고 나한테 폭탄 터뜨릴 게 뭐가 있는가를 확인을 하는 절차가 디스커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하더라고요. 쉬운데요, 이야기가. 네.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네. 그 시간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데포지션이라고 있어요. 데포지션. 네. 물론 이제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소송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고 네. 그 데포지션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당신이 나한테 쏠 수 있는 총이 뭐가 있고 폭탄이 뭡니까 미사일이 뭡니까 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서류가 뭐가 있고 증인이 뭐가 있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다 받은 다음에 상대방을 내 변호사 소송한 사람의 사무실로 네. 어느 날 몇 시까지 와라 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 네. 변호사가. 네네.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그 상대방이 무슨 거짓말하고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끌어내기 위한 청문회식으로 그러니까 법원에 속기사 불러놓고 네. 그다음에 뭐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통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영어를 잘 못한다. 그러면 그 데포지션을 신청한 쪽에서 네. 속기사 비용, 통역하는 사람 비용 이렇게 다 해서 불러놓고 그다음에 상대방 변호사가 상대방을 막 질문을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딴 얘기하고 재판 가서 딴 얘기할까 봐 그걸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물어보고 그 질문하는 기간 동안 네. 속기사가 다 그 콜트에서 쓰는 식으로 다 이렇게 다 찍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찍어서 이렇게 서류로 데포지션 트랜스크립이라고 해서 네. 데포지션에 내가 물어본 질문, 상대방이 대답한 것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 줍니다. 네. 그럼 그 책을 갖고 상대방이 약점을 잡았다든가 상대방이 거짓말한 걸 잡았다든가 그러면 이런 걸 갖고 재판 가서 이제 쓰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데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포지션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무진장 받아요. 왜냐면 하루 종일 하거든 대부분. 그렇군요. 어떤 경우는 뭐 이틀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아침서부터 보통 한 10시에 모여서 5시, 6시, 7시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상대방이 그냥 집요하게 막 질문을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포지션을 하는데 그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막 탈진하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무지받고 어떤 사람은 데포지션 하자면 그거 무서워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도 네. 있고 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는 그 재판 날짜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전에 한번 이런 과정들이 있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판 준비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약점이 뭐고 상대방의 약점이 뭐고 우리 강한 점이 뭐고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야지만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재판 전에 미리 다 이런 서류 받고 증인이 있다면 증인도 우리가 데포지션도 해요. 네. 당신이 나가서 재판 때 뭐라고 얘기할 거냐.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재판날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그렇지. 건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시간이 이제 꼭 필요한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준비도 이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 과정도. 그렇죠. 데포지션을 하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상대방이 무슨 서류를 갖고 있고 무슨 네. 증인인가 이걸 다 받은 다음에 그렇죠. 해야지만 굉장히 물론 데포지션을 먼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아예 먼저 해놓고 상대방의 어떤 얘기를 묶어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네. 처음서부터 아예 말을 묶어놓고 그다음부터 말이 변동하지 못하도록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효과적인 걸 데포지션 한다면 일단 상대방이 무슨 폭탄 무슨 미사일 뭐 있는 거를 다 안 다음에 네. 데포지션을 통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어떤 식으로 약화를 시켜될지를 작전을 짜고 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데포지션은 이미 아까 얘기한 디스커버리 피리엇을 거의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들이 제일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런 데포지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들을 이제 판사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날. 그렇죠. 잠깐만요. 네. 소송이 아니라 재판이게 되겠죠. 재판이죠. 네, 맞습니다. 재판으로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이제 재판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근데 판사에게 소송 진행 사항을 보고하는 날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동스러워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한테 보내면 우리가 서먼이라는 것도 보낸다고 얘기했죠. 서먼하고 소장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소송할 때 소장하고 서먼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럼 거기 보면 이제 소장하고 서먼하고 그다음에 케이스 매니지먼트 컨퍼런스라는 게 가는데 네네. 그게 법원에 어느 날 출두하라는 명령이 적힌 거예요. 거기 가면 이렇게 날짜가 있습니다. 네. 보통 기본적으로 소송을 접수하고 3개월, 4개월 후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법원에 오라 이렇게 통보를 되는데 네.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케이스 매니지먼트 컨퍼런스가 재판하는 날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닌가요? 근데 재판하는 날이 아니고 네. 이건 뭐냐면 케이스 매니지먼트 컨퍼런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소장을 접수하고 한 3-4달 후에 날짜가 잡힌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잡힌 날 판사한테 가서 그동안 3-4달 동안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다. 보고하는 날이에요. 네. 이게 보통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네. 변호사들이 가고 손님은 갈 필요도 없는 날이고 네네. 재판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소장 갖고 와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 날짜 재판 출두하는 날짜가 있는데 그날 가서 판사한테 다 내가 내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본인들이 변호사 있다면 본인이 갈 필요도 없고 네네. 변호사가 없이 본인이 한다면 네. 가서 판사한테 내 그동안 소장 전해줬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판사한테 얘기하러 보고하러 가는 날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판사들은 법원에서 소송이 접수되면 이제 자기가 있는 그 법원 그 디팔먼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판사로 하는 그 방 거기에 접수되는 케이스들을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어떤 의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 컨퍼런스 같은 걸 하면서 진행이 안 되면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다그치고 네. 빨리빨리 진행하라 하고 하기 위한 어떠한 와서 보고하러 가는 날이지 재판하는 날이 아닌데 그걸 잘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잖아요. 재판이라고.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이런 일은 처음 당해봤으니까 그리고 네. 이제 소장 받았는데 뭐 어느 날 법원에 오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날이 재판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네. 이래서 저희가 전문가 변호사님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혼자 하실 수 없을 수밖에 없네요. 지금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끔 이제 저한테 변호사 없이 소송할 수 있습니까? 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이 소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죠. 법원에 이런 식으로 케이스 컨퍼런스 매니지먼트 같은 것들이 네. 재판하기 전까지 뭐 여러 번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 날짜가 뭐 한 2년 뭐 3년 걸린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가면 항상 판사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변호사를 꼭 찾으세요. 네.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맨날 해주는데도 진심 어린 조언이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기는 소송도 질 수가 있고 네. 변호사 없이는 제가 보기엔 소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법무사님들을 선임하신 뭐 법무사님들이 하셔도 좋은데 네. 문제는 법무사님은 그 손님을 대변해서 법원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고 네. 판사한테 얘기하고 판사 법원에 가는 건 본인이 직접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법무사 데리고 소송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무리다. 물론 네. 법무사님들이 서류 같은 건 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판사랑 가서 어떤 본인의 어떤 입장을 설명을 한다면 네. 법무사님만 갖고도 더 쉽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못 나눈 그 용어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님께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714-634-1234 714-634-123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나눠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오늘도 귀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다 끝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죠. 다음 달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